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제 방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방송사고가 나서 영상이 안 나가서 뭐 급조해서 올린 겁니다. 물론 궁금해하시는 분이 사실 있긴 있었어요. 진짜 어떻게 해놓고 공부하느냐 해서 공개를 했었던 건데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빡셉니다. 똑같은 강의가 나올 수 있으려나? 강의가 항상 틀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촬영을 했을 당시가, 그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했었어요. 기준금리를 발표한다라고 하는 거에 되게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었죠. 주식시장도 당연히 예민해져 있었고. 그래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0.5%로 동결한다라고 했는데, 한 기자가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얘기하다 보니 와전돼 갖고 마치 조만간 금리 인상할 것처럼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한번 출렁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금요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금융시장에는 더욱더 큰 때로는 충격으로도 다가오고 그게 좋은 정책 수단이 돼갖고 경기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 작년부터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 있죠. 양적 완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코로나 상황에 좀 경기가 너무 급속도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해도 효과가 없으니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금융위기 2008년도 때도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한 다음에 나중에는 무제한 양적 완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양적 완화가 무엇이냐? 제가 PPT를 못하는 관계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이 노란색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 빨간색으로. 양적 완화가 먹히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경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처음으로 시행했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유명하잖아요. 10년째 불황이다 이런 얘기 있었죠. 기자님이 일본을 에서 좀 살다 오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실행했었던 게 금리 인하를 해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일본 사람들 성향이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돈조차 지금 지키겠다고 일본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우체국이면 굳이 가서 예금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자가 너무 작으니까 지하철 요금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금리 상태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거를 갖고 미국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었던 거죠. 양적 완화는 말 그대로 기존에 여기 써 있다시피 이 전통 방식으로 안 되니까 이 비전통 방식을 택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은 옆에 써 있다시피 금리 인하를 하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죠. 사실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돌아다닌다라는 거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의 숫자를 올리면은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돈의 숫자를 떨어뜨리면 금리는 올라가죠. 근데 반대로 돈의 숫자를 늘리면 금리는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니까 RP를 매입하는 거예요. RP는 뭐냐면 환매 조건부 채권이에요. 내가 사줄 테니까 빌려가서 내가 다시 사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돈을 빌려라. 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사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환매채라고 불러요. 그거를 매입을 하면은 바로 콜금리가 인하된다. 콜금리는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콜금리? 이게 콜금리가 우리가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인데 콜금리는 초단기 금리예요. 보통 1일물. 그러니까 써 있는 대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 한 통으로도 그냥 이 은행도 사실 예금을 해놓고 대출을 해놓고 아니면은 적금을 들은 사람이 돈을 찾으러 오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은행에 갑자기 돈이 부족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적금 타러 왔어요. 그럼 돈을 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줄 테니까 돈 좀 얼마 빌려줘. 라고 하면은 빌려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단기금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화 한 통으로 빌려줄 정도의 금리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 신용등급이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은행들, 그 은행들 정도에서 쓰는 게 콜금리인데 그게 인하가 되면 단기금리가 인하되면은 이제 CD금리라고 그래서 CD금리는 이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말 그대로 양도가 가능한. 그러니까 CD금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신용대출을 받잖아요. 신용대출을 받는 기준금리입니다. 우리가 신용대출, 대출 받으러 가면 그게 신용대출이잖아요. 그거의 금리, 기준금리예요. 근데 물론 신용대출 받으면 신용등급에 따라서 다 틀리죠. 그 위험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코픽스가 인하되고,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리고 그 다음에 장기금리가 인하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막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죠. 금리를 인상하면 반대로 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고 그러면은 RP를 팔았던 걸 매입하고 그러다 보면은 콜금리가 인상되고 CD금리가 인상되고 코픽스금리가 인상되고 장기금리가 인상되고 이런 순서로 하는데 그게 안 먹힐 경우 금리 인하를 저렇게 금리를 했는데도 안 먹혔을 경우 무제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이거는 시중에는 돈이 돌아다니다 보면 막 국채든 뭐 회사채든 뭐 많은 채권들을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보험을 들더라도 뭘 들더라도 그 약관 보면은 우리가 무슨 증권을 샀다고 그러고 채권을 샀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CMA를 든다 뭐 든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이 채권 매매한 걸 갖다 수익을 갖다가 나누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채권들이나 이런 그 자산들을 중앙은행에서 매입을 해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 다 매입하면은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겠죠. 많이 풀리면은 그거 갖다가 경기가 회복되고 뭐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금리다라는 거, 거의 제로금리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양적 완화를 했는데 경기가 회복되면은 물가라는 게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이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려고 하는 습관이 왜냐면은 이거 저번 강의 얘기했었나? 아니면 지워진 영상인가? 우리가 담배값 오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재기를 하면은 야 그러면은 은행에 돈 찾으러 가면은 야 그거에 맞게 금리 올려줄 테니까 돈 찾지 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물가를 그거에 맞게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지니 이제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양적 완화했었던 거를 테이퍼링은 출구 전략 같은 거예요. 이게 막 수돗물을 세게 틀어놓은 다음에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를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요. 점점 가늘어지다라는 표현인 건데 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긴축이다라는 걸 하게 되는 거잖아요. 완화했었던 거를. 그렇다 보면은 사람들은 무서워지는 거죠. 또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했었던 대로 그러면은 투자의 매력이 없어지고 기업에서도 투자금을 회수할 테고 그렇다 보면 생산이 위축되고 그럼 우리 소비도 줄어들 테고 뭐 이런 막 불안 심리가 생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안 좋은 반응을 해요. 근데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연준에서 이제 돈 그만 안 풀래. 이제 안 풀고 이제 쪼일래라고 했을 때 발작이 일어나잖아요. 시장에서 충격을 받아요. 그때 나오는 용어가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용어예요. 이 발작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쉽게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되게 이분 되게 감동받았어요. 출처가 어딘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지나가다 봐갖고 우리가 대학교 다니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지내잖아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고 핸드폰 요금도 내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데도 뭐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뭐 보험금 부모님이 해주셨다가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딱 하니까 뭐 돈이 막 쌓이게 되잖아요. 앞으로 어머님이 이거 내주셨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어느 날 야 너도 이제 취업이 됐고 이제 이 계약직 끝나고 정규직 됐으니까 이제는 안정적이네 라고 판단하셔갖고 부모님이 갑자기 용돈을 끊겠다라는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갑자기 내 월급이 200 받던 거에서 부모님이 다 내주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끊으니까 나가야 될 돈이 막 월세도 내야 돼, 내가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앞으로 툭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충격이 오죠. 그럼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엄마, 조금씩만 이렇게 줄여줄래? 그래, 알았어. 조금씩 줄여주마. 테이퍼링 해주는 겁니다. 그때 엄마한테 받고 카톡을 받고 충격을 받은 게 테이퍼 텐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서 시장이 지금 몇 달째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가 상승을 해갖고 10년물 금리가 올라갔고 이제 장기 금리가 올랐으니 이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갖고 주식시장이 지금 몇 달째 조정 중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에다가 썼다시피 2013년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양적 완화를 하고 경기가 계속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르고 안정화되니까 연준에서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주가가 미국은 막 5%인가 폭락했고 신흥국 지수는 막 10%에서 15% 정도 주가 지수가 급락을 했대요. 그걸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했던 건데 위기는 기자님이 생각할 때 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오는 게 위기일까요? 모르고 있을 때 오는 게 위기일까요?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테이퍼링에 대한 두려움 다 알고 있고요.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이 트라우마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지금 증시가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한번 겪었었던 거기 때문에 연준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거에 맞게 알아서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테이퍼링 뉴스가 나왔다.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저는 물론 급락은 온다고 봐요. 근데 하루 이틀짜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이 안정적이어갖고 상승세로 쭉 가고 있을 때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충격을 받아갖고 폭락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미 알고 예견이 돼 있었던 그 환경 속에서는 주식이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짜리 조정이 끝난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단이라고 여기다 써놨잖아요. 이런 위기를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도 알고 있고 단지 우리 심리가 예전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데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공매도는 되게 짜증이 나요. 공매도 리포트가 나는 게 LG화학에 대해서 이미 지금 막 80몇만 원짜리를 목표가를 60몇만 원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내렸거든요. 공매도 리포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더 많아요. 아예 대놓고 공매도 리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알고 있을 때 테이퍼링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 하겠습니다. 이제 금리를 점진적으로 아니면은 국채를 매입했었던 거를 조금씩 풀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공매도가 아마 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주식 비중을 줄여라라는 얘기까지는 전 안 할 것 같고 만약에 줄인다라고 하고 현금화를 한다라고 하면 맥시멈 20%까지 현금화 해도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사실 현금도 또한 투자고 현금도 자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신용대출, 스탁론을 쓰신 분들은 그거를 앞으로 줄여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짜리 폭락이 왔을 때 기간 조정이 길게 됐을 때 스탁론이나 이 신용대출은 보통 만기가 3개월이에요. 지금 5개월 정도 지금 주가가 조정 중인데 이미 반대 매매도 수시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출이나 신용매매나 이런 걸 했을 때 대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루짜리 폭락이 오고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지부진하게 끌고 갔었던 게 폭락이 오고 한 20, 30%만 빠져도 반대 매매 나와요.
그러면 왜 제가 이틀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루짜리 폭락이 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가 뭐 미국이 5% 빠졌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한 7, 8%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개별 주식은 한 20% 가까이 빠집니다. 하루에. 그러면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들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뭐 개별 주식이 10%, 15%에서 20% 빠진다라고 하면 다음날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더 빠집니다. 그리고 다 오후장에 쭉 끌어올려갖고 사람을 미치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의 걱정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스탁론이나 신용으로 주식 산 거는 거둬들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왜냐면은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어제 미국에서도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 물가가 예상보다 높았는데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원래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단 말이죠. 시중의 유동성이 이렇게 남아돌고 그런데 물가지수가 높게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됐는데 주식시장은 플러스가 났고 금리는 마이너스다. 이거는 뭔가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이걸 하면은 사실 이게 다 통화 정책인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알아본 대로 금리에 대해서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딱 치면 0.5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것처럼 쭈르륵 변화가 되고 있는지 자, 콜금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콜금리 쳐봤는데 0.43 이 기준금리보다 콜금리가 낮죠? 이 말이 안 되죠. 원래 갈수록 높아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준금리보다 콜금리가 좀 더 높고 CD금리가 높고 코픽스 금리가 높고 이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쳐보자고요. CD금리 봐봐 0.66 기준금리보다 당연히 높잖아요. 그러면은 코픽스 금리는 당연히 더 높을 거예요. 보시면 0.82 그렇죠. 갈수록 높아져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콜금리는 0.43이에요. 기준금리보다 낮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놨다시피 금리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중에 단기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유동자금이 넘쳐나기 때문에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싼 거예요. 가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금리를 잡으려면은 이 잉여 통화라고 그러잖아요. 현재 남아 돌아다니는 돈, 단기 자금을 흡수를 하면은 어느 정도 물가가 회복이 되겠죠.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또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돼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간다. 이게 사실 자격증 시험 볼 때 이렇게 막 공식처럼 외우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채권을 많이 매입을 하면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러면은 금리는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금리는 한정돼 있어요. 금리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금리는 정해져 있는 건데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를 들면은 10,000원에 5%였던 게 갑자기 12,000원에 5%면은 이자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퍼센티지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여요. 채권 가격하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랐다 막 신문 기사 뉴스가 나오면 금리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채권 가격이 뭐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금리가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콜금리가 이해하시겠죠. 수요와 공급으로 금리는 조절된다. 왜 또 수요와 공급으로 금리가 조절된다라는 거를 또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예전에 CMA가
유행이었었던 때 기억나시죠? 2007년도에 CMA가 유행이었어요. 근데 금리도 낮았는데 은행에서 사람들이 CMA 계좌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예금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이 필요하면은 이 양도성 예금 증서, 이 CD를 발행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CD를 많이 발행을 하겠죠.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많이 발행을 했으면은 시중에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CD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그러니까 시중에 콜금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도 있지만 사실 그 CMA로 봤을 때도 CD 금리가 그렇게 변동이 됐었던 거고, 콜금리도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야 이자 야 이것도 안 쳐줘 이러니까 계속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이 양적 완화에서도 사실 이 모든 게 다 통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럼 통화 정책이다라는 거는 통화가 과연 뭘까요? 이 통화량과 유동성, 자금, 돈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라고 하는 거는 자금, 돈이 많이 풀렸다.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건 통화가 많이 풀렸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통화량이 기준이 되는 이 통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써 있죠. 민간 보유 현금.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은 내가 요구했을 때 그냥 아무 그거 없이 뽑을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행 가서 뽑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이걸 또 통화량을 막 공부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뭐 M1, M2 해갖고, 왜냐면 통화는 이게 그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더라도 내려가면서 계속 불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하고 대출 받고 또 예금하고 또 대출 받고 뭐하고 돌리다 보면 돈이 계속 불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통화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민간 보유 현금, 요구불예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M2로 내려가면 또 2년 안에 뭐 적금 예금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그렇게 설명하면은 머리 아파요. M1, M2 막 이런 거 들어가면 머리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화량은 여기까지다. 그러면은 통화량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우리가 통화 정책이다라는 걸 피잖아요. 그러면 통화 정책이 뭐냐? 이 통화량을 줄이고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쓰는 게 사실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뭐 지급준비율 들어보셨나요? 지급준비율이 뭐냐면 우리가 그 은행에 예를 들어서 돈을 예금을 했어요. 뭐 적금을 들었어요. 나중에 지급불능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거예요. 예금자보호법.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맡겼다라고 하면은 그 한국은행, 그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급을 준비할 수 있는 돈의 비율, 이게 지급 준비율이에요. 그러면은 이 통화 정책이다라고 했는데 지급 준비율을 어떻게 쓰느냐? 지급 준비율을 인상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치금이 늘어나죠. 그러면 은행에서 더 많이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돌릴 수 있는 돈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적어지죠. 근데 지급 준비율을 인하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급 준비율이 지금 11.8%인가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급 준비율을 그냥 쉽게 지급 준비율이 10%인데 5%라고 생각해 보세요. 5%면 갑자기 5%의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은 돈이 생기죠. 그걸 갖다가 대출하고 돌리고 하니까 시중의 통화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지급준비율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네. 뭐 중국에서 지급준비율 인상한다라고 해갖고 우리나라 막 폭락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급준비율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기 써 있다시피 영어로 IOER 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미국 연준에서 이거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여기 써 있다시피 초과 지급 준비율 이자.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급 준비율을 초과한 돈을 중앙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주잖아요.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단기 유동 자금을 이 이자율을 높이면 예를 들어서 쿨금리가 저렇게 낮은 상태에서 기준금리보다 낮잖아요. 그러면은 이 초과 지급 준비율 이자를 높여버리면은 그 시중의 돈이 어디로 갈까요? 중앙은행으로 가겠죠. 그럼 통화량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잉여 자금, 이 잉여 통화가 줄어드니까 물가를 상승시키는 주범인 잉여 자금이 들어가니 물가는 안정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요 정책들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연준이 얼마나 똑똑한 집단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론은 있지만 항상 실제는 다르죠. 물가가 저렇게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가 또 안정되고, 그러니까 물가는 안정시키려면은 아마 저 정책을 피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은 그러니까 내가 예치금, 은행에서 예치해야 되는 거고, 초과 준비 지급 준비율 이자, 저게 IOER, 이거를 인상을 하면 단기 유동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는 안정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공개 시장 조작. 이게 뭐 금리 인하나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쓰죠. RP를 조작한다. RP는 아까 말씀드렸죠. 환매 조건부 채권. 그거를 RP를 매입을 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환매 조건부 채권, 이게 RP가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 이자예요. 딱 그 RP를 매입을 한다. 채권을 매입을 하니까 통화량은 아니죠. 통화량이 늘죠.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통화량이 늘죠. 통화량이 는다라고 하면 금리는 떨어지죠. 예,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RP를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요. 중앙은행이 매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통화량이 흡수가 되죠. 그럼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레포 시장이다라는 데서 RP를 사고 팔고 하는 데거든요. 거기에서 RP를 매입하고 매각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공개시장 조작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안 쓰는 건데, 재할인율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하면 이자나 이런 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자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 이자. 왜냐면은 다 돈을 주고 빌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부터 이렇게 이자 차이가 나는 거고, 비용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 이자를 상승시킨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거죠. 이자를 상승시킨다라고 하면 돈이 일로 들어가죠. 그러면 통화가 줄어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통화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계속 보셔야 되니까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공식처럼 외우시고, 이게 사실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왜냐면 어렵죠. 왜냐면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계속 보시다 보면 돼요. 왜냐면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뉴스에 맨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보면 뭐 콜금리 이런 거 보면 맨날 나오죠. 콜금리 뉴스. 여기 보면은 하는 RP 매각으로 시중 자금 18.81조 흡수, 여기 나오잖아요. 뭐 콜금리 맞추기 차원. 좀 전에 배운 대로 보면은 RP를 매각하고 흡수를 했으니까 시중에 돈이 아니죠. 매각을 하니까 들어오니까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게 매각하면 흡수되니까 유동성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다 보면은 다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뉴스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CD 금리, 은행권, 뭐 가계대출 금리가 뭐 최고다. 이게 가계대출 금리, 이게 사실 CD 금리 플러스 그 위험 프리미엄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써 있네요. 신용대출 금리의 지표인 CD, 양도선 예금 증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맨날 나와요. 이런 관련 뉴스. 뭐 코픽스 금리. 보면은 뭐 아까 같은 뉴스네. 뉴스에 맨날 나옵니다. 시장 금리는 오르는데 코픽스는 왜 떨어졌나. 이렇게 뉴스 나오죠. 그러니까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용어를 알면 돼요. 아까 우리가 뭐 쳐본다고 그랬지? 예를 들어서 지급 준비율. 이런데 뉴스 보면 나오죠. 지급 준비율 완화 가능성에 중국 시장 급등 마감.
지급 준비율을 완화한다는 건 떨어뜨리겠다라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 급등 마감.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뉴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번에는 뭐 양적 완화, 뭐 금리는 저번에도 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금리의 종류에는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시죠. 그러니까 콜금리가 어떤 거다, CD 금리, 코픽스 금리, 그리고 어떤 순서로 되고, 그리고 또 뭐 맨날 시중의 유동성이 어쩌네, 통화량이 어쩌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빨리빨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 통화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통화량을 줄이고 뭐 금리를 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핀다는데 통화 정책이 도대체 뭘까라는 해서 뭐 대표적인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거를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공식처럼 좀 외우시면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경제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종목을 좋게 고르더라도 시장이 안 좋게 변하고 뭐하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하락을 합니다. 그런 거를 예견을 하고, 그리고 내가 뭐 대출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할 건지, 뭐 투자를 할 건지, 부동산을 매매할 건지 이런 거 할 때도 사실 이 통화량과 금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방송을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공부하십시오.